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 한우 농가 김영란법 앞에서 울다. 김영란법이 부패 해소의 만능이냐? 김영란법에 직격탄 맞은 외식업계 연매출 4조 원이 줄어든다. 오늘 아침 쏟아진 언론 보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마련된 김영란법. 그야말로 언론들이 그토록 통과시키라고 주장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던 김영란법. 막상 시행을 앞두자 이번에는 보수 언론에서부터 법안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의 취지는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김기식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자주 출연해 주셔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19대 국회 정무위 저승사자, 정무위 수문장 뭐 이렇게 네. 알려졌는데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서는 그 역할을 보기 어렵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지만 또 피감기관에서는 너무 좋아했다는 후문이. 맞습니다. 뭐 들리더라고요. 만세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 좀 뭐랄까 4년 동안의 입법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도 네, 최근에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없으시다면서요? 예, 아마 제가 뭐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처음 19대 국회에 네. 들어와서 느꼈던 게 세상에 이런 조직이 다 있나. 뭐 하다못해 대학생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네. 각 회사마다 이 업무가 인수인계되는데 이 국회는 정말 18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무것도 저희한테 인수인계되는 것도 없고 또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예. 도대체 국정 활동을 어떻게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오리엔테이션도 없어가지고 네. 이게 참 시스템적으로 문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19대 국회 이제 4년 비정규 계약직을 마치면서 이제 뭘 해야 될까 할 때 좀 제가 겪었던 걸 생각해서 20대 네. 국회의원들에게 적어도 제가 4년 동안 있었던 정무위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고 무엇이 쟁점이었고 또 앞으로 20대 국회에 이어져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이걸 좀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요. 또 하나는 4년 동안 이제 정부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들 네. 또 그래서 제출 받은 것들 또 제가 질의하거나 보도자를 냈던 것 등 이 의정활동 전반을 DB화해서 이것도 역시 그 20대 정무위원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국회 그 4년 동안 하는 동안 제가 습득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 소유물이 아니고 그럼요. 공적 기록물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만 기록물을 보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모든 공적인 업무를 했던 공직자들은 그 퇴임할 때 반드시 이런 기록물들을 공적인 자산으로 돌리고 네. 후임자들이 그걸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하니까 뭐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사실 제 개인이 할 일이 아니고 네. 국회나 혹은 당이 이걸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국회 선진화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대 국회 정무위를 하려는 분들은 이른바 김기식 보고서 하나만 있으면 그게 네. 일종의 그 족보가겠네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공부는 그렇습니다. 되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이나 네. 이제 대체로 새로운 이슈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새로운 이슈가 제기가 네.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더 치중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건 그만큼 구조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뜻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내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새로운 것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국회에서 어떤 이슈들이 다뤄졌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특히 초선 의원들한테는 좋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그 뭐 바깥에서 무엇을 했든 네. 이 상임위 배정을 받으면 이 소관부처 업무를 처음에 잘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과거 이제
국회에서 어떤 이슈가 다뤄졌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게 되면 네. 소관부처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초기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들에게 의정 활동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문화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기록으로 당연히 남겨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네,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메모지 한 장도 그렇죠. 그렇죠. 버리지 않는다는 네, 네,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꼼꼼하게 챙겨 놓는데 우리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대통령 기록관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막 빼곡히 있었지만 지금 MB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록이 얼마나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건데 국회에서부터 그런 걸 좀 모범적으로 19대 지금 그래도 며칠 남았죠? 한 16일 남았습니까? 15일 네, 맞습니다. 그 남은 기간에라도 그동안 모아놓던 자료들을 DB로 좀 구축을 해놓고 떠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요. 지금 이제 사실 의원회관에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각 그래요? 의원실에서 이제 낙선한 의원들의 경우에는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들을 그냥 버려요? 폐기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어머. 근데 사실은 그 자료들에는 네.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그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민감한 내용 또 개인정보 등까지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적 기록물이라든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지침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지금 쓰레기장에 버려지고 있는 거 쓰레기 주스러 갑시다, 기자 여러분. 그거 생기면 아마 기자들도 뭐 기사거리들도 많이 나올 거고 예. 사실은 저는 국정원이 뭐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보도 거기서 유출될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보면 소위 공적 기록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네. 얼마나 우리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잘 정비돼 있지 않은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심각하네요. 그다음 무엇보다 이런 공적 기록물들이라고 하는 게 네. 개인의 것이 아니고 정말 공적 기록물은 공적 기록물로 남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도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4년 의정 활동의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DB화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국회가 아예 자료 제출과 정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또 네.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질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전산 시스템 안에서 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네, 네. 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그 모든 자료가 국회 서버에 이렇게 저장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이런 시스템만 사실 하나 그러네요. 구축해 놓으면 네. 이런 공적 기록물들이 자연스럽게 네. 기록으로 남게 되고 또 후임자들이 그것을 볼수 편리하게 네.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네. 또 그중에서 만약 민감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보안 등급을 그렇죠. 설정한다든지 혹은 기록물 공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몇 년 이상 지나면 이제 공개하도록 그 공개 시점을 네. 어떤 지정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아마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한번 네. 이건 국가적인 행정 시스템의 개혁 차원에서도 이런 기록물의 처리 이런 문제들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뚫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기록물 안전도 완전히 뻥 뚫려 있네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지금 전부 각 부처 국회의원회관 폐지함을 네. 폐지함으로 가서 자료들을 전부 들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들이 그렇게 막 무단으로 엄청난 양이 막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거를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우스꽝스럽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얼마나 아이고 저 나라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걸 받는 시스템을 하나 네. 공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실제로는 지금은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이 개인 메일을 통해서 정부의 자료를 요청하고 또 개인 메일로 그거를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유력한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네. 지금 가장 큰 스캔들이 국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공적인 업무를 국무부 공식 메일이 아니고 개인 메일을 사용한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공적인 업무는 등록돼 있는 공식 계정을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 모든 기록이
남기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위반하고 사적인 메일은 사적인 내용만 해야 되는데 공적인 내용을 사적 메일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네. 소위 클린턴의 이제 네. 이메일 스캔들이 발생한 건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예 다 모두가 다 개인 메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제공받고 그것이 개인의 그 이메일 서버에 그냥 저장되고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업할 때도 저희 방에 있는 각 보좌관, 비서관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다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재분류해서 지금 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얼마나 예. 시스템적으로 엉터리인지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공적인 모든 업무는 등록된 공식 그 메일과 전산 시스템 하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면 네. 이 나중에 가서 이런 수고를 안 해도 되고 또 공적 기록물이 부실하게 유출되는 일이 또 막을 수 있고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과 사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렇습니다. 나라 선진국 맞죠? 걱정입니다. 참. 자, 그 현안으로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 지면에 김영란법의 폐단에 대해서 무지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이대로는 안 된다는 비토가 어마어마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지난달 있었던 언론사 편집국장 또 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도 내수 경기를 위축시킨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도대체 이 김영란법이라는 게 어떤 취지로 이 법이 마련된 것인가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 네, 일단 먼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들으면서 너무 황당했는데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무려 7번이나 국회가 제 할 일 안 한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원안대로 통과하라고 그렇게 다그치던 분이 통과시켜 놓으니까 갑자기 이제 와서 벚꽃이라 이런 이제 자가당착적인 발언을 하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김영란법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아주 강력하고 포괄적인 입법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법이 처음 제출되었을 때 다른 의원들이나 뭐 언론에서는 뭐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할 때 오히려 이런 포괄 입법 형태의 이런 입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제가 맨 처음에 했습니다. 그러나 취지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굉장히 강한 연고, 소위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네. 공적인 업무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소위 청탁을 통해서 뭐 인사부터 인허가 각종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너무 빈발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위 학연 지연을 통한 이 그 부정한 어떤 이런 청탁 문화를 어떻게 근절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촌지 문화라는 것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소위 그 접대성 네. 그 로비라든가 또 소위 관행적으로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촌지 혹은 법조에서 이루어지는 떡값 네. 뭐 이런 것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법률 체계는 그것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법조 비리 사건이 났을 때 분명 현직 판검사들이 소위 전별금 뭐 떡값이라는 이름 하에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다 처벌받지 않아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그렇죠. 분노하셨던 적이 있죠. 예. 옛날에 뭐 벤치 검사 얘기도 있었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법률적으로 허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어떤 촌지라든가 떡값이라든가 전별금 이런 이제 소위 대가성 문제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는 것은 대가성이 있든 없든 하여간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연 학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은밀한 청탁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법이 그 제한되어지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무려 7번이나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상황에서 지난 4월 간담회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 그분은 과연 2014년 본인의 발언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걸까 싶기도 한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아, 참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는 그 도하 모든 언론들이 앞다퉈서, 그러니까 저는 그건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김영란법 원안대로 왜 통과 안 시키냐, 김영란법 또 안 하고 있다, 정무위 혜택 뭐 계속 그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통과가 된 다음에는 요 근래는 경기 내수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대로 통과시키면 업계가 다 죽는다. 뭐 한우 농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수입 쇠고기 먹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대로라면은 행사하지 말라는 소리다. 뭐 온갖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좀,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착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구분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도하 모든 언론이 이제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내수 경기 위축 혹은 침체의 큰 원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뇌물공화국이고 네. 부패공화국이냐 있는지를 네. 보여주는 건데요. 네. 물론 일시적인 전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그럼 2014년도에 그렇게 김영란법 원안 통과라고 할 때는 경제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말씀하셨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적어도 지금 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제가 2014년도에 그렇게 국회에서 원안 통과하라고 할 때는 네. 제가 경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부터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을 때는 막 국회를 막 뭐 하듯이 패면서 뭐 빨리 통과시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런 말씀하신 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농축산업 이런 쪽 계신 분들에게는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충분히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요, 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한우 갈비 세트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인데 한우 갈비 세트가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25만 원인데 그거를 김영란법에 적용하면 5만 원이어서 그 전체 박스에 한 6분의 1밖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선물 상자가. 그리고 굴비의 경우에도 2마리밖에 못 간다. 규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건 선물로 너무 약하다. 어떻게 2마리를 주고 6분의 1 요만큼 한 근이 안 되는 한 400g 정도의 분량밖에 못 간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건데 그렇게 수치로 비교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한우갈비 세트를 받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맞습니다. 구경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친한 사인들 간에 개인들 간에야 뭐 그럴 수 친구를 있죠. 위해 친구한테 예, 무슨 부모님. 좋은 선물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해서 직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하는 거고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은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은 직무 관련과 상관없이 이거는 뭔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100만 원 100만 이상을 원 이상 주겠어요? 선물을 100만 원 이상의 주겠어요. 선물이나 네. 접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이건 대가성이 있다라고 간주하는 개념인 거고요.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따져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이렇게 법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공직자가 25만 원짜리 한우 세트는 애시당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몇십 달러 미국에는 그게 이상의 무슨 법이에요? 그거는 미국 자체 그 윤리 그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돼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식사라든가 선물이라는 게 제한돼 있고 그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다 기관에다가 다 그걸 신고하고 예. 거기다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 개인이 못 갖도록 돼 있는 예.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20만 원 이상 되는 한우라든가 뭐 전복 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명이냐 그런 점에서 아마 국민들이 뭐 그거는 빼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것도 도대체
나는 그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누가 받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뭐 농축산물을 다 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 제품도 빼자 그럴 거고 중소기업 제품도 빼자 그럴 거고 이렇게 되면 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네. 이후 이제 입법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그 상향 조정을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뭐 이 법이 잘못됐다든지 혹은 농축산물은 빼야 된다든지 하는 논의는 이 법 제정의 취지를 아예 무력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프로그램 고정 출연하셨던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김영란법 정무위를 통과한 그 법안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다 얼어붙게 할 법이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매일경제 톱1 기사 제목이 3만 원법 이렇게 돼 있고 뭐 인간관계를 얼어붙일 법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를테면은 그 뭐랄까 이제 접대성은 아니지만 뭐 식사 자리 같은 게 있거나 무슨 뭐 브리핑하고 나서 기자들 밥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규제가 필요하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먼저 이상민 의원님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당이긴 하지만 좀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법 제정하기 전에 법사위에 계시면서 김영란법 원안 통과하지 않는다고 정무위를 엄청나게 비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김영란법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김영란법 원안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본인이 스스로 부정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인의 자기 책임 원칙에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은 우리의 문화에서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은 식사를 같이 하더라도 각자가 계산하는 도시페이나. 문화이고요. 예. 우리 문화는 그게 아니고 일단 연장자이거나 나이 많은 사람, 그렇죠. 선배.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상급자가 예. 그냥 밥값을 내야지. 네. 상급자나 저 나이 많은 사람이 밥 먹고 나서 그냥 야 나가면- 각자 내자라고 하면 어머 웬일이야. 돌아서서 뭐 저런 그런 선배가 사람이 다 다 있어. 있어. 뭐 야 저런 사람 밑에서 어떻게 일하냐. 뭐 이런 그렇죠. 우리 사회에 아주 고질적인 문화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도 차를 마시자 그러는 것과 밥을 먹자라고 하는 것을 친근감의 차이라고 느낍니다. 예를 들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는데 차 한잔 하시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거리를 두는구나 이런 이제 문화가 우리에게는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사를 하게 되면 일단 실제로 막 음식이 버려지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거하게 차려야 네. 뭔가 좀 이제 대접하는 듯한 이런 이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김영란법과 같은 이런 법률이 문화적 충격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충격과 초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은 너무나 그 일거에 이런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성과 관련해서 보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보면 다소 좀 현실에서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의 기본 방향은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을 너무 무리하게 하나의 포괄적 입법으로 묶다 보니까 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네. 또 공무원 안에서도 고위공직자와 하위공직자 또 국민의 세금으로 그 월급은 받지 않지만 소위 공직자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기타 공공기관의 사람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으로 놓고 동일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부정청탁이라든가 금품수수 또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성격이 다른 법 네. 부분인데 이거를 하나의 입법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이게 무리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이제 재정안을 통과시킬 때 이해충돌 부분은 도저히 조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빠졌죠. 입법에서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법을 만약에
개정해야 된다면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적어도 재정법률안은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하는 형태의 입법으로 가야지 시행도 전에 개정하자. 이거는 저는 기득권을 연상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법을 이후에 몇 년 뒤라도 개정한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뭐 농축산물을 뺄 거냐, 특정 집단을 뭐 언론을 뺄 거냐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또 법의 영역에 따라서 이거를 세분화해서 지금 하나의 포괄입법으로 묶인 거를 몇 개의 개별 입법으로 저는 이렇게 바꾸는 형식으로 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이게 문화적 충격이 큰 법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주로 이제 기자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문화적 충격이 크니까 그러니까 특정 집단 혹은 뭐 고위공직자라든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대상을 좀 특정화해서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대상 범위를 늘려가는 것은 어떠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점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네. 일단 사실은 이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야 지도부가 다 원안 통과해야 된다는 이 압력 때문에 사실은 정무위는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드러내는 형태로 입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한계가 있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에서 뭐 고위공직자만 대상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위공직자야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겠지만 네. 사실은 생활적 부정비리가 많은 부분들은 인허가 부서, 민원 부서에서 많습니다. 거기는 하위 공직자이지만 네. 실제로 부정비리의 소지가나 부정청탁의 소지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고위공직자만 대상으로 하고 하위공직자는 빼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적 지지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소위 촌지 문화를 어떻게 근절할 거냐, 그다음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사학 비리를 어떻게 척결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원래 이 법에는 그 소위 국공립 교직원들은 포함이 돼 있는데 사립학교 교직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네. 국민들 상식으로 교육계 비리가 발생하면 사학에서 발생하지 어떻게 공립학교에서 발생을 하겠습니까? 훨씬 더 사학에서 많이 발생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사학이라는 게 온전히 사학재단의 비용으로 운영되냐, 그게 아니고 사학의 재정의 90%를 국민의 세금으로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사학을 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상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고위공직자로만 한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당연히 포함하면서도 네. 포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언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제기했던 건 아닙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김 의원이 지역구 안 해봐서 그런데 네. 지역구에 한번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라. 김영란법 설명해주고 이 법을 누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열이면 열 다 할 얘기가 지역의 사이비 언론사라고 얘기할 거다. 지역의 사이비 언론사. 소위 월급도 안 주면서 그냥 소위 그 속된 말로 삥 뜯어서 살라고 하면서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고 건설 회사가 언론사 하나 끼고 있으면서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서 그 언론사를 압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제 소위 언론계의 어떤 이 이면 추악한 네. 이면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거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뭐 그 말씀이 일리가 있겠습니다 이러고 동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이런 부적절한 금품 수수라든가 부정청탁은 각 지위의 높고 낮음이라든가 각 영역별로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너무 만연되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것만큼은 이번에 한번 좀 우리가 어떤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자. 그런 점에서는 저는 김영란법이 입법적 형식의 무리는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좀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긴 한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사만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뭐 국회 혹은 중앙 정부에 와 있는 지역 언론사들
경우에도 그 추석 뭐 이럴 때 되면 당연히 떡값 이런 거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기자들이 있다. 정말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지만 매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놀랐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 문제라고 볼 예를 수 있을 것 들면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네. 삼성전자에 매일 출근하는 기자가 300명입니다. 아마 삼성전자 회사에 하나만. 예, 예. 아마 전 세계에 이런 예는 없을 겁니다. 기업체에 그렇게 취재할 게 많습니까? 그 300명의 기자들을 하고 있는 입장, 네. 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저는 이거는 그 김영란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관행과 시스템 문화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팟짱을 매일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손을 대야 되나 싶은 정도로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이 잘못된 관행, 그릇된 문화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자면 김영란법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이고 이 법에 저항하는 관성에 이제 빠져 있는 집단들이 있을 거고 거기 반발이 이제 지금 굉장히 거세게 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국회 되자마자 이것부터 고쳐라라는 요구가 있는 건데요. 저는 예상컨대 이 법 고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를 그렇게 들어서 보십니까? 예. 이 법에 대한 국민 이 반응은 굉장한 차이를 제가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 언론인, 뭐 소위 뭐 공무원들 이런 소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오피니언 리더 계층이나 상류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부정적인 반면에 예. 다수의 일반적인 서민들,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 이렇게 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예. 친구들은 다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25만 원짜리 한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런 건 평생가에 단 한 번도 받을 수 없고 받은 적도 없는 90%가 넘는 국민들의 이 법에 대한 감성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언론에는 네. 25만 원짜리 한우 갈비 세트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여론이 강하게 반영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걸 구경도 못 해본 다수 국민들은 왜 이 법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근데 정치권은 표로 네. 먹고 사는 집단이고 네. 표에는 삼성전자 사장이나 삼성전자 신입사원이나 다 똑같이 한 네. 표이기 때문에 표가 많은 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아마 20대 국회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이 법 고치겠다고 먼저 나설 수 있는 정당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90%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깨소급하는 신법이기도 하네요. 근데 그나저나 대통령이 저렇게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고치라고 내수 경기가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10% 적어도 그 한우 갈비 세트 한 번쯤은 받아본 계층 교수, 언론인, 공무원 이런 그 이른바 한국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입장을 반영한 주장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일종의 좀 그 면피성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면피성 본인이 이제 강하게 원안 통과하라고 네. 해놓고 이제 막상 시행되면 지금 이제 최근에 언론들이나 경제계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시행되고 나면 당연히 거센 반발과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법을 원안 통과하라고 강하게 국회를 압박했던 대통령 뭐 한 거냐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이것을 빌미 삼아서 저는 이렇게 좀 면피성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농축수산물을 자꾸 제기를 합니다만 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위 이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농업민들 얘기만 나오면 좀 마음 한켠에 좀 합리적인 것 이전에 좀 감성적으로 네. 뭔가 좀 배려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주로 부각시켜서 사실상은 이 법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이 법이
잘된 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아마 이 법이 처음 제출되었을 때 거의 유일하게 이 법 제정에 제가 반대했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법의 목적을 취지는 좋지만 이 법을 제정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대로 하위공직자 하위공직자대로 월급을 그러니까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과 그냥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다 구분하는 네. 대상별로 구분하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이해충돌을 각각 달리 입법하는 형태로 법을 만들어야만 대상자의 특성별로 달리 처벌의 유형도 만들고 처벌의 수위도 고위공직자는 훨씬 더 강한 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예. 맞지 않겠습니까? 예. 뭐 국민의 월급 그 세금으로 월급 받지도 않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비해서야 당연히 공무원이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처벌의 수위도 달리할 수 있겠죠. 저는 원래 제가 이제 그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속기록을 보시면 네. 그런 지점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제가 지적했던 문제는 그냥 그건 모르겠고 무조건 원안 통과해.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었고 네. 저는 요즘 언론을 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2014년 내내 모든 언론이 사설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김영란법 통과 안 시킨다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네. 분들이 갑자기 지금 와서 김영란법으로 경제가 망하게 됐다고 사설로 기사로 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그게 지금 보면 그 오늘 조선일보 논조를 보면 한우 농가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이게 수입 쇠고기를 권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집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국회 앞에서. 그리고 이대로 가면 이제 그동안 이제 경조사에 화환이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전국의 꽃집 30-40%가 망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토록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언론이 지금은 완전히 표변해가지고 이 법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20대 개헌하자마자 이 법 당장 손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번 그 문제는요. 이렇게 한번 장례식장에 가셨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어느 특정 상가에 가면 그 조화가 수십 개, 100개, 200개씩 옵니다. 데가 근데 없는지. 놀 데가 없어서 조화가 오면 리본만 잘라서 벽에 걸고 그래요. 온 조화 20만 원짜리가 그냥 그대로 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수십 개 놓여 있는 조화에 하나당 20만 원이면 30개만 해도 600만 원이고 50개만 되면 1000만 원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장례 기간이 끝나면 그 꽃이 다 폐기되거나 아니면 도로 가져가서 다시 또 리본을 팔지요. 바꿔서. 팔지요. 네. 이런 문화가 정상적인 문화냐? 우리가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정상적인 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계시고 네. 진짜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화. 정말 이게 옳은 문화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가족과 정말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서 정말 고인을 추도하고 가족 행사로 되게 그 소박하게. 치르죠. 소박하게 네. 묘지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장례 문화 자체가 그 사람의 네트워크를 과시하고 사실은 거기 가서 기록을 남게 네, 방명록에. 방명록에 이름 남기기 위해서 저희 그 상가를 가고 또 결혼식장을 가고 하는 이런 문화가 과연 옳은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저희 결혼식이나 상가 한번 치르면 들어온 조의금이나 축의금이 억대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어봐야죠.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상이 있어서 혹은 지인의 상을 위해서 장례식장 갈 때마다 저도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네, 이제 그 자리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분들의 상가에 자주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눈에 밟히는 게 그 소위 수도 없이 늘어서 있는 이 조화들 예. 넘쳐나다 보니까 그냥 리본만 잘라서 조화는 다 돌려보내고 리본만 수십 개씩 많은 분 어떤 분은 뭐 수백 개씩
리본만 달려 있는 그러면 그게 뭐 300개면은 그것만 6천만 원 아닙니까?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저는 그래서 이 법에 관련된 논의는 훨씬 더 우리 사회의 어떤 관행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다른 사람 어떤 시각에서 보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사회적으로 토론해보고 뭔가 이제는 바꾸자라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오히려 이 김영란법 시행을 삼는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한 번쯤 상가에 다녀오신 분들은 어머 저 집은 뭐 유명한 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아우 저분은 정말 왜 이렇게 외롭냐 쓸쓸하냐 이런 거 겪어보신 분들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고 또 그 혼인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장도 정말 끝도 없이 막 그런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정치인이나 또 저 뭡니까 기업인들의 결혼식 뭐 줄을 서서 어디까지 뭐 늘어섰다 뭐 이런 거 보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꿀 때가 됐다.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런 김기식 의원의 말씀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그 점 같아요. 관련해서 한 말씀 전 네. 드리고 싶은 것 중에 네.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제가 2004년대 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하면서 예. 범국민 정치개혁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선거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들의 소위 그 경조사 네. 비를 못 내게 하고 주례도 못 하게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자금법도 예, 개정해서 이제 금액 제한도 하고 뭐 투명하게 하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요. 모 중진 의원께서 몇 분이 저한테 김 처장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네?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지역구 국회의원 특히 중진쯤 되면 봄 가을 되면 하루에 5번 7번씩 주례를 서야 되고 소위 하루에 몇 번씩 상가를 가야 되고 많을 때는 진짜 솔직히 어떤 중진은 내가 한 달에 결혼식 장례식장 가서 낸 축의금 조의금만 수천만 원일 때도 있었다. 그 돈을 다 어디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한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솔직한 얘기다라고 사석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세상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인들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유권자들 국민들께서도 동네 국회의원을 평가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데 원래부터 알던 지인이면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왔느냐 안 왔느냐 내 상가에 왔느냐 안 왔느냐 우리 자식 결혼식 하는데 왔느냐 안 왔느냐를 가지고 오면 나중에 표 주고 안 오면 안 주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전 세계 선진국에서요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유권자들의 상가 결혼식장을 쫓아다니는라고 토요일 일요일을 다 쓰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역으로 또 정치인들의 자녀가 결혼할 때 또 막 알리는 분도 계세요. 기자들한테도 문제죠. 알리고 네. 그 동네 다 뭐 마비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자체를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다. 이 법의 취지는 실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막 경기가 위축된다.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자꾸 그런 내용을 부추기고 크게 확대 보도하면서 마치 이 법의 취지가 왜곡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태도는 좀 교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 드리고 저는 싶네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권익위가 네. 그 국회 차원의 공청회나 권익위 자체 공청회에서도 그 이제 소위 허용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금액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대체로 많이 나왔던 것은 이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약간 조금 높게 설정을 금액을, 해서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나왔던 게 예를 들면 이제 농축산 업종을 고려해서 네. 선물 같은 경우 한 7만 원이나 한 10만 원 정도, 식사도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특히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점에서 보면 뭐 점심은 3만 원으로 하더라도 저녁은 한 5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사실 국회 공청회 과정에서나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그런 점의 의견은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이었고 권익위가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권익위가 사실은 이번에
그 소위 식사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굉장히 엄격하게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 윤리 강령상의 네. 기준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건 역시도 약간은 솔직히는 좀 면피성이기도 하고 동시에 오히려 이렇게 엄격하게 해서 소위 이 법 개정해야 된다는 여론을 확 일으키고 네. 싶었던 소위 대통령의 이 법 개정하고 싶었던 그 생각을 네. 반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 상황 조정했으면 좀 반발이 적었을 거서 네. 연착륙에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아예 그냥 확 반발하게 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권익위가 저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하고는 조금 다른 태도를 취했다라고 보시고 그거에 비하면 반면에 네. 그 외부 강사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위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해서 시간당 100만 원까지를 그러니까요. 허용했거든요. 근데 네. 2시간 하면 200만 200만 원인데 원이에요.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법은 100만 원 이상의 그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든 대가성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처벌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이건 200만 원까지 허용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 법의 취지나 네. 어떤 규정하고는 좀 불일치하는 이거는 너무 좀 권익위가 또 그쪽에선 또 한편에서 느슨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좀 이게 지금 보면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품수수, 부정청탁 그리고 이해충돌 이 세 개가 그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로 종합해서 단일하게 만들기는 어려워서 이걸 또 세분화할 필요가 반드시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회 안에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다루는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입법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뭐 제가 확신을 못하지만 김영란 그 대법관. 법을 이 제안을 하셨던 나 후임 이성보 위원장님이나 본인들이 재직했던 이 소위 사법 영역과 다른 영역을 조금 구분하지 못하셨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해충돌 방치와 관련된 재척 회피 제도와 관련해서 보면 네. 법원이나 검찰은 만약에 자기가 판사나 검사일 때 자기 네. 가족이나가 관련된 사건이면 자기가 형사 1부장이면 나는 관계가 있으니까 형사 2부로 넘겨라. 네. 나는 못하겠다라고 회피하면 되고 또 검사장이나 법원장이 제척해버리면 되는 예. 거거든요. 사실 형사 1부나 형사 2부나 형사 3부가 누가 수사를 하든 재판을 하든 별 차이가 네. 없죠. 없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금융위원회 금정국장의 형님이 예. 은행의 행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자본시장국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 영역에서의 재척 회피 제도라고 하는 것과 네. 이 행정 영역에서의 이 영역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고 법조 영역은 특정한 사건을 재척하거나 회피하면 되는 거지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법에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KBS 경제부 네. 부장이에요. 네. 형제나 아버지가 기업체 임원입니다. 그 기업과 관련해서는 비판적 보도도 내지만 그 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홍보성 기사도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제품 네. 개발했거나 네. 실적이 좋으면 나가지 않습니까? 예. 다 재척 회피 대상이죠. 그러네. 경제부 기자를 하면 안 되네요, 그분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법에 따르면. 주변에 기업에 취직한 분이 있는 분은 다 경제부를 그만둬. 하지 말거나 예. 아니면 그분들이 동생이 경제부장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그만두거나. 되느냐? 이건 뭐냐 하면 사법 영역처럼 특정한 사건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직군이 있습니다. 그런 지위가 있습니다. 네. 신문사 편집국장, 네. 언론사 보도국장은 네. 대한민국에 관련된 모든 게 다 직무 관련된 관련성이 있는 거죠. 예. 이런 사람한테 재척 회피해라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과 네. 비공무원 또 각자의 업무 영역에 따라서 재척 회피 제도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들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냈던 법률안의 방식이 유일합니다. 미국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직자가 네. 자기의 직무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네. 그거를 누가 내 형님이 내 네. 동생이 우리 네. 아버지가 예. 내 자식이 예. 해당 기관에 무슨 직책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당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걸 공개하게 되면 네.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을 봐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를 제3자가 감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접촉을 했을 때 네. 공직자가 이해관계자를 접촉했을 때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신고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투명화함으로써 소위 부정청탁과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짜는 거. 이게 사실은 권익위가 지금 이 김영란법 등 이 부패방지 제도를 을 도입하는 데서 모태로 삼고 있는 미국식 시스템이 바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조금 김영란 대법관이 좀 입법적 과욕을 부리신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네. 지금 빠져 있는 이해상충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입법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국무총리 가족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그만둬야 돼요. 대통령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에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게 좀 정말 그 아주 심대한 토론이 필요하고 또 전문 영역별로 특수직인 경우에도 다 나누어서 구분해서 법령을 만들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나의 잣대로 다 평가하고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오히려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새롭게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제정 입법이므로 시행을 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이제 네. 이 오마이뉴스도 예. 팟짱도 언론이니까 언론이죠. 언론 기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법이 부정청탁과 금품수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권익위에서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언론 부분을 포함하자고 안을 갖고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사 작성이나 논설, 사설, 칼럼 등에도 대해서 어떤 이야기 청탁을 네. 받거나 주고 하거나 하는 것도 이제 금지하자 그래서 제가 아니 기자는 당연히 취재원으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듣죠. 그걸 예. 반영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부정청탁 관련해서 규율하기 시작하면 언론의 자유나 언론의 취재 활동 자체가 제약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해서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언론인은 그 언론 영역은 빠져 있다는 점 이거 오해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금품 수수인데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는 물론 직무와 관련 없이 그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받지만, 예. 근데 사실 뭐 언론인이 100만 원 이상 뭐 금품 수수나 접대를 받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100만 원 이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와 관련돼서 부정하게 받는 금품 수수가 문제가 되는 거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물론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들도 네.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이 법의 어떤 부정적 효과를 너무 과장되게 인식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됐던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이를테면 뭡니까 뭐 국토교통부라든가 뭐 이런 부처에 오랫동안 그 출입했던 기자들이 뭐 항공사로부터 무슨 뭐 좌석 업그레이드 같은 그런 걸 건 못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 곤란하다 안 그렇죠. 이제 된다. 촌지라든가 과도한 접대라든가 네. 뭐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네. 앞으로 많이 그러니까 근절될 무슨 거고 아마 골프 접대 뭐 이런 거 걱정하더라고요. 골프장은 좀 아마 저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네. 거라고 실제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제일 많이 듣는 게 골프장 얘기를 제일 많이 네. 듣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지금 골프가 좀 많이 대중화되긴 했지만 자기 돈 내고 골프 치지 못하면 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왜 접대 골프를 위해서 그거를 그 법을 고쳐야 되냐?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돈 아닌 돈으로 골프 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이유로 그 뭐 법 개정하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골프장 업계도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아마 골프장도 좀 그린피를 적게 싸게 받는 저는 골프 치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
그 소위 골프장 이용료를 그린피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싸게 하는 일종의 퍼블릭 골프장. 네. 미국 같은 데 가면 그런 뭐 게 많다면서요. 10달러, 20달러니까 만 원, 2만 원이면 칠 수 있는, 뭐 비싸봐야 5만 원이면 칠 수 있는 이런 이제 퍼블릭 골프장과 소위 이제 회원제로 운영해서 좀 고급하게 하는 이런 형태로 아마 골프장 업계도 이렇게 좀 아마 구조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때 대한민국도 국제 투명성 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을 정도로 투명성이 강화되는 수준으로 민주정부 때 올라가다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시 투명성 지수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김영란법의 도입과 시행으로 이 투명성이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해외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깨끗한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잘못되었던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김기식은 기록 낙천한 김기식은 기록을 남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4년간의 이제 입법 활동 쭉 정리하시고 DB로 구축해서 남기신 그 기록 굉장히 잘한 활동으로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법안 또 어떤 때 4년을 좀 회고하고 정리하면서 이런 건 참 좋았다, 이런 건 참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국회를 처음 시작하면서요. 그 제가 스스로 아까 4년 비정규 계약직을 네. 마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짐을 몇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이 그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받는 사람이니까 밥값은 해야 되고 또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기관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이 재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요. 그러나 공직자로서 소위 의정활동이라는 소위 저에게 세금을 주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재선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정규직이 되기자 하는 욕망을 더 우선하게 되면 이건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최소한 저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 김기식 4년은 세금이 아깝지 않게 밥값은 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전 지금 이제 계약직을 마치면서 제일 그래도 뿌듯한 거는 모두가 저한테 비판적이었던 분도 밥값했다, 성실했다, 세금은 아깝지 않더라라는 말은 들어서 그건 전 다행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물론 특히 입법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안겼습니다. 특히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거는 대부업법의 이자율을 39.9%에서 27.9%로 12%나 제가 있는 4년 동안 낮춰서 서민들의 소위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무려 1조 원 이상 제가 줄였습니다. 그거 크게 보람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감정 노동자들, 콜센터라든가 은행이나 증권사나 또 마트나 이런 데 이제 그 감정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여성인 이런 분들에 대한 폭언, 성희롱 발언, 심지어는 뭐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이런 폭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소위 고객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이러면서 그냥 회사에서도 참으라고 하고 고객은 진상 고객질하고 뭐 이런 거에서 아무런 방어 수단을 갖지 못했던 이런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을 제가 4년 내내 관심을 갖고 하다가 마지막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체는 제가 환노위가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우리 금융권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감정 노동자들, 우리 여성 노동자들의 보호법이 만들어진 거는 제일 큰 보람이고요. 다만 이제 예산 심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뭐 저 개인적인 한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국회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심사가 사실상 부실 그 자체인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국회 예산심사 확정권이 있지만 헌법상에는 국회가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건 전체 예산의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산 권한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국회가 갖고 있지 않은데, 문제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진이고 전문위원이고 이 예산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심지어는 자료조차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초선 의원들이 이런 예산은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꼭 갖춰줬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보좌진들 놔두고 강목명세서 이만큼
사무실에 쌓아놓고 일일이 봐가면서 예산 보는 법을 스스로 공부했거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이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데 의원으로서 꼭 해야 될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좀 더 국회의원 하셨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좀 남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일단은 당장. 뭐 지금 19대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요. 네. 6월부터는 지금 이제 제가 참여연대 시민운동 한 17년 했고 네. 국회 들어와서 지금 한 4년 해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경험하고 공부하고 정리했던 특히 우리 한국 경제의 대안 또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연관될 수 있는 복지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한 어떤 한국 사회 미래 비전을 관련해서 그거를 뭐 추상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로 정책으로 입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대안 보고서 작업을 꾸준히 지금 이제 해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그것이 내년도 정권 교체하는 과정에서 또 공약으로 또 정권 교체가 되면 다음 우리 정부의 어떤 중요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보고서 작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네. 것도 함께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임기가 끝나면 그런 이제 보고서 작업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자료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해야 되지만 또 많은 사람을 만나서 국내외 이런 사람들 네. 만나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해외나 국내 자료도 조사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어서 지금도 사실 많이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어찌 보냐면 그 4년간의 전문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연구 작업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또 부정부패를 좀 일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연구도 하시지만 21대는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이제 그 비정규 계약직은 계약해 주시는 국민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렇군요. 국민이 결정하면 다시 또 오실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